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의 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모란을 소재로 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한 시다 그랬습니다. 형상화란 여러분 어떤 추상적인 것, 우리의 감정 또는 현상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표현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작가는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또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비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운율을 통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어떤 상태, 감정,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형상화라고 하고요. 모란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모란 꽃인데요. 여러분 13쪽에 모란이 나와 있죠. 꽃이 붉고 커서 깜짝 놀라는데 실제 보아도 이렇습니다. 어른 주먹보다 큰 꽃이 활짝 피어 있고요. 나무의 높이는 1.5m에서 2m 정도라서 어른 키를 왔다 갔다 합니다. 깎아지르게 높이 솟은 그런 나무가 아니고요. 전라남도 강진에 혹시 영랑생가 가보셨나요? 거기 마당에 이 모란 나무에 모란 꽃이 피어 있습니다. 때를 잘 맞춰 가야지요. 모란은 5월에 조금 늦 봄에 여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봄. 그때 피어 있고요.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게 피어 있습니다. 모란은 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한참 달려 있다가 또 꽃이 빨리 집니다. 자, 이러한 모란의 순환 주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 영랑이 시를 쓴 것이고요. 그 전에 잠깐 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영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903년, 1950년 생몰연대 나와 있네요. 본명은 윤식이고요. 김윤식. 시문학 동인으로 참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문학이라는 것은 김영랑, 박용철, 또 정지용, 여러분 정지용 잘 알지요? 유리창이라는 시를 쓴 사람입니다. 또 정인보, 이하윤 등등이 1930년 3월에 창간한 순문예지입니다. 순문예지. 시를 여기에 많이 발표를 했고요. 번역시도 다수 담고 있습니다. 순수 문학을 이 잡지에서 옹호했고요. 그러니까 시가 정치적인 특색을 띠거나 이런 것들을 반대했고, 순수하게 어떤 예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고, 시란 특히 언어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랑은 토착성을 토대로 해서 시의 음악성을 많이 두드러지게 시를 썼고요. 같은 시문학 그 동인지를 썼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정지용은 주로 이미지나 회화성을 주된 그 카테고리로 삼아서 시를 썼습니다. 영랑과 지용, 그리고 그 시문학파, 그리고 시문학 그 순문예지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랑에 대해 다시 돌아가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에서 음악성을 많이 다루었던 영랑은요, 이것을 굉장히 중시했고요. 그러다 보니 잘 다듬어진 언어로, 그래서 언어 조탁이라고 하겠죠. 언어 조탁. 잘 갈고 다듬는다. 잘 다듬어진 언어로, 자, 한국적 정서, 이국적 정서 아닙니다. 요때 많은 시인들이 이국적인 서양의 이미지들을 담고자 했으나 영랑은 한국적이고 토착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시를 썼습니다. 서정시 썼고요. 주로 작품으로는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그리고 선생님이 매우 좋아하는 시 독을차고입니다. 여러분, 이 독은요, 영어로 포이즌, 그 독소 말할 때 그 독입니다. 학생들이 가끔 다르게 오해해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시를 간단히 읽으면서 선생님이 약간의 그 설명을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을 구분하는 것처럼 시에도 행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연구분 없는 시이다 보니까 우리가 5행, 10행 정도는 이제 달아야 설명하기 편하겠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기둘리고? 여기 있군요, 여러분. 기다리고. 하나 더 할까요? 한양? 늘이란 뜻입니다.
아까 강진이라고 얘기했죠. 전라남도에 있는 작은 시인데요. 그러다 보니 영랑의 시에는 가끔 전라북도나 충청도 사투리가 드러납니다. 사투리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기둘리고 한양.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모란이 떨어져 버린 날이라고 해도 되는데 뚝뚝이라는 부사어를 통해서 모란이 그 탐스러운 꽃이 하강하는 이미지를 굉장히 잘 드러냈습니다. 그 큰 모란꽃이 떨어지면 시적 화자는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자, 부모님을 여의다 할 때처럼 그 여의다입니다, 여러분. 여의다. 예. 없어지다, 사라지다, 잃다 이런 뜻이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계속적으로 하강의 이미지이지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모란꽃이 지고 나면 나는 너무 섭섭해, 서운해. 그리고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무슨 소린가요? 여러분, 모란이 지는 것은 5월인데 그러면은 6월, 7월, 8월 해서 다시 모란이 다시 필 때까지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그 모란이 지고 난 이후의 시간은 시적 화자에게는 아주 무의미한 시간이 된다는 것이겠네요. 그토록 이 사람의 생애에는 그 짧은 시간 피어나는 모란이 굉장히 중요한가 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그랬어요. 섭섭하군요. 아까의 그 상실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년 동안 섭섭해 오옵내다 이렇게 안 하고 360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루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모란이 피고 진 이후에 그 1년이 얼마나 긴지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무엇을?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수미상관 잘 알고 있죠? 시의 첫머리와 시의 마지막에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반복 배치함으로써 운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여기 약간의 변주가 지금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찬란의 슬픔의 봄을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어순을 바꿨습니다. 도치법이라고 하나요? 도치. 그런데 이때 봄을 표현할 때 여러분, 찬란한 슬픔 어때요? 두 가지는 서로 잘 어울리는 감정이 아니죠. 찬란한데 어떻게 슬플 수 있나요? 시에서는 허용이 되지요. 우리 이런 것을 가리켜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서로 모순된 어떤 감정이나 어떤 현상을 한 군데 배치함으로써 진실이나 진리에 다가가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 숨어있는 진실된 감정은 무엇일까요? 봄에는 모란이 피기도 하죠. 자, 모란이 개화합니다. 찬란한 순간을 맛보지요. 봄에는 또 이내 빨리 모란이 지기도 합니다. 모란이 낙화하네요. 자, 그래서 슬픕니다. 봄에는 이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모란의 개화와 낙화.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봄입니다. 시적 화자는 봄이 되어야 모란을 구경할 수 있지요. 시적 화자에게 가장 생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란이 피어있는 상태의 봄입니다, 여러분. 자, 이 모란은요, 여기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여러분? 자, 모란, 봄, 또 유사한 시어가 보람,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선생님이 몇 가지 그 작품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내용에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네, 1, 2행과 그 다음에 3행에서 10행까지, 그리고 11, 12행,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시를 세 부분 나눴고요. 이 시의 제목과 또 1행과 또 11행을 보면 반복되어 있는데요. 현 상태는 모란이 피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란은 아직 피어나지 않았고 이 시적 화자는 상상을 통해 모란이 핀 순간과 또 모란이 지고 난 그 이후의 시간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의 화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상상과 기다림 속에서, 모란이 피고 지는 것을, 이렇게 순환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시에서 과장법이 쓰인 곳은 어디인가, 과장되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은 어디인가, 라고 묻는다면, 맞습니다. 자, 방금 한 퀘스천의 답, 바로 구행입니다.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나머지 시간은 뭐 쓸모없다는 식으로 그만큼 모란이 핀 시간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약간 과장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시에서 서글픔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모란이 지고 났을 때, 모란이 낙화했을 때. 자, 그러한 정감의 깊이, 서글픔의 깊이를 잘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곳은 어디인가? 라고 묻는다면 맞습니다. 퀘스천에 대한 답 360날이지요. 정감과 서글픔의 깊이를 잘 표현한 곳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시는 기다림과 상실과 다시 기다림의 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모란꽃이 피고 지는 이치와도 닮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모란이 피기까지는에 대한 시의 연구와 설명을 마쳤고요.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왔습니다. 다음 학습 활동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이 시를 살펴볼 거고요. 특히 이 시에서 미적 요소로 강조되고 있는 운율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핵심 정리를 교사용 교과서를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의 갈래 묻는다면 그냥 시라고 해도 되지만 자, 좀 더 자세한 갈래, 자유시, 서정시, 그리고 아까 순수시라고 했습니다. 예, 시문학파에서 영랑이 추구했던 그 순수 문학을 옹호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시들은 전부 다 순수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 유미적, 탐미적, 낭만적, 상징적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란을 통해서 상징을 제시하는 건 여러분 잘 알겠죠. 그런데 유미나 탐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미를 지독하게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미주의라고 하거든요. 아름다움이 아주 지상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라서 그 아름다움을 약간 탐욕적으로 좀 더 느끼려고 하고 좀 더 접근하려고 하는 것,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거의 집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미주의적이다, 유미주의다, 유미적이다, 탐미적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쁜 것 아니고요. 자, 계속해서 자, 이 시의 제재는 무엇이냐? 바로 모란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모란의 개화와 낙화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지요. 자, 이 시의 주제는 소망에 대한 바람과 그리고 끊임없는 기다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의 특징 한번 읽어볼까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했고요. 자, 두 번째, 역설법과 도치법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경, 아름다움에 의 도취, 이것이 아까 유미, 탐미 이렇게 얘기했죠. 와 그것의 덧없음에 대한 덧없음, 꽃이 피고 나면 금방 지인 이후에 얼마나 덧없는가에 대한 슬픔을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련된 시어, 아까 언어 조탁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영랑은 특히 언어를 통해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고 닦는 언어 조탁의 방법을 통해 가장 최선의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인가에 굉장히 골몰했다고 합니다.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표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필기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것들은 지금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정지 화면에서 하시면 되겠지요. 여러분 14쪽입니다. 학습활동으로 들어왔고요. 자, 문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고 모란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정리해보자.
자, 이를 바탕으로 화자에게 모란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해보자. 화자의 정서를 정리하고 모란의 의미를 이야기하자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부분 나눠지요. 1, 2행. 자,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다. 11, 12행도 역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중간, 가운데 부분에서는 모란이 사라진 후에 슬픔과 상실감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기다림, 그리고 상실감, 그리고 다시 기다림의 순환 구조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모란이란 화자에게 보람이고 희망이고 아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간절한 소망의 대상이 되겠지요. 내가 기다리는 그 무엇, 1년 내내 기다리는 그 무엇, 지상 최고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에 문학의 미적 기능에 대한 이제 아주 핵심적인 학습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번,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살펴보자 그랬어요. 자, 아름다움 살펴보자. 자, 괄호 문제 1, 2, 3 지금 연달아 나와 있지요.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자, 이 작품에 어떤 요인들이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지 말해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운율이라는 것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시를 읽을 때 느끼는 말의 가락입니다. 음악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에 바로 음악성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자, 운율을 조금 더 풀어서 우리가 운과 율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리를 되풀이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리, 예를 들어 뭐 이따 나오겠지만 나라마음, 죄송합니다.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의 울림소리를 많이 사용했다. 자, 이런 소리들을 되풀이함으로 해서 이 시의 부드러운 느낌을 좀 더 잘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율이라는 것은 뭐냐? 소리의 높낮이나 뭐 길고 짧은 장단 또는 글자수, 일정한 글자수를 반복했을 때, 여기 보면 잘 안 되네요. 반복. 쓰고 싶습니다, 선생님. 지금 글자수 반복했을 때 느껴지는 것이고, 이 운율과 상당히 비슷한 말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율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시 설명할 때 우리가 뭐 외형률, 내재율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외형률이죠. 리을입니다. 리을. 외형률 또는 내재율. 자, 이런 것들이 시에서 운율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음수율, 글자 수 가지고 느끼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보율, 소리의 길이 가지고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도 지금 잘 나와 있는데 문장의 끝에 뭐뭐 할 테요라고 이렇게 해서 가군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각은 다리 각이죠. 두운도 아니고 요운도 아니고 가군입니다. 문장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같은 소리를 되풀이해서 이렇게 가군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는 또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운의 일종인데요. 자, 어쨌든 수미상관 역시 그 운율에 기여합니다. 지금 운율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선생님이 소개하고 있는데, 외형률, 내재율, 또 음수율, 음보율, 또 가군, 그리고 수미상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음성상징어 있지요. 음성상징어. 이번에도 뭐 뚝뚝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뭐 시계를 표현할 때 뭐 째깍째깍, 뭐가 매달려 있을 때 뭐 달랑달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음성상징어 역시 그 시에서 운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문제에 이제 돌아가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지 말해보자. 자, 어떤 요인들을 지금 골라내는 겁니다. 뭐뭐 할 테요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했다. 자, 모란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우리가 잊고 있었죠. 모란도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역시 리듬, 즉 운율을 형성하였다. 그 다음에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였다 되어 있고요. 자, 두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루어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리듬감을 부여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자, 선생님들 교과서를 보면 이 시는요, 연구부는 없지만 두 행이 짝을 지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가 하나,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하나 해서 두 시행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비슷한 호흡의 어떤 그 길이감을 가지고, 자, 이것이 이 시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상당히 안정감도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리듬감을 부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에는요, 유난히 니은, 리을, 미음, 이응에 울림소리가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의 운율을 형성하였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통해 이 시에 어떤 요소들이 운율을 형성했는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이 시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 있죠. 모순된 어떤 표현, 뭐였어요?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마지막 행에 나와 제시된 그 역설적 표현이었죠. 자, 거기에 주목해서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떠올려 보자 했습니다. 자, 화자가 모순된 감정을 보인 이유 살펴볼까요? 봄은 화자에게 우리 먼저 시 설명할 때 선생님이 제시했습니다. 자, 화자에게 소망이자 보람인 모란이 피어나는 기쁨의 계절이지만, 봄은 기쁨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모란이 질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슬픈 계절이기도 하다. 화자가 찬란한 슬픔의 봄과 같이 모순된 감정을 보인 이유는 이처럼 절망과 희망의 감정이 그렇죠, 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감정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작품의 형식이나 내용에서 아름다움이나 감동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디인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처음에 나는 있을 테요, 잠길 테요, 우옵내다와 같은 표현이 뭐뭐할 테요, 섬세하고 부드럽다. 사실 선생님 의견은 좀 다른데요. 나는 이 시를 읽으면서, 선생님은요, 이 시를 읽으면서 뭐뭐할 테요가 상당히 강렬하다. 마치 무엇인가를 선언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길고 긴 기다림의 자세를 표방하는 이 시는 내가 아주 굳건하게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일종의 선언과 같이 느껴졌거든요. 선생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느꼈는데 강렬한 표현이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만약에 자수서의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섬세하고 부드럽다. 하지만 그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어투는 부드럽지만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강렬하고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뚝뚝이라는 그 부사어 표현이 있었죠. 자, 그 이유는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눈앞에 보이듯 생동감 있게 우리 감각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제시됐다. 이러한 어떤 이미지를 아주 적절하게 제시했다. 감각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지막 시행, 여러분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해서 미안한데요. 자, 나는 마지막 시행인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학습활동 풀이를 마쳤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쪽입니다. 감상의 정리. 자, 위에서부터 선생님이 시 모란이 피기까지 있는 정리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 있는 모란을 소재로 하여 인간의 소망과 슬픔을 노래한 순수시이고 서정시이다. 수미상관의 구조로 중요한 형식이었죠. 자, 수미상관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작품에서 봄은 모란이 피어나는 순간이다. 간단하게 도식화해 볼까요? 봄은 모란이 피어나는 순간이다. 모란이란 아름다움과 시적 화자의 소망이죠. 화자는 봄을 기다리며 모란이 피기를 소망한다. 모란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봄을 왜 기다리냐면 그것은 모란이 피기 때문입니다. 그 모란이 지면 상실감을 느끼지만 절망에 빠져있지 않고 화자는 다시 봄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 시는 순환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이 작품은 모란이 피었다 지는 것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감정, 기다림, 기쁨 또는 그리고 상실감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느끼잖아요. 자, 그런 보편적인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란이 피는 봄은 찬란한 계절이지만 그 찬란한 계절은 유한하다. 유한이라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삶도 한계가 있고 우리 모란도 피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무참히 져버리죠. 화자는 그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이러한 화자의 인식이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사적 표현을 낳게 한 것이다. 김영락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락의 대표적인 시는 대체로 일제강점기에 발표되었다. 생물연대 보면 짐작할 수 있죠? 그의 작품 속에 슬픔과 한, 상실과 좌절의 정서가 깃들어 있는 것은 그러한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이상적 자아를 실현할 수 없는 식민지의 시대적 상황 때문으로 추측된다. 울분이 많았겠죠. 시인의 시인으로서 예민한 감수성 어린 이런 김영락으로서는 또 당대에는 상당한 지식인이었고요. 식민지의 상황 속에서 민족의 현실을 자각하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친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시의 본연의 모습, 시의 본질로 돌아가서 시문학파 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낙향해서 시집기에 골몰했죠.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 아름다움을 추구했으며 음악성이 지닌 시를 쓰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그의 시의 특성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바로 이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잘 나타나 있으며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구절은 그의 미의식이 효과적으로 드러난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 연구를 마치겠습니다.